그러니까 하마스 요번에 전쟁 난 것도 결국 빈살만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거죠.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국교 수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은 바이든은 내년 재선에 이제 굉장히 좋은 카드로 가자 지역이 있어요. 가자 지구는 하마스 같은 그 강경 무장 세력이 지배를 하죠. 이스라엘하고 아랍 지역 전체가 평화 기록하게 되면은 역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MBS라고 불리는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죠. 뭔가 인상도 되게 서글서글, 그렇죠. 키도 엄청 크고 네. 사실은 이제 그렇죠. 연출이 된 그렇죠. 측면이 있고 빈살만의 어릴 적 이야기 또 왕궁에서의 그 숨겨진 면모에 대한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사실 또 이미지가 되게 달라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에피소드 하나는 자,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파도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파도 에디터를 맡고 있는 김수빈입니다. 저희가 늘 이제 세계 돌아가는 되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늘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은 별달리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워낙 큰일이 일어났거든요. 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수립된 1948년 이후로 가장 최대 규모의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공격을 감행을 함으로써 지금 뭐 일대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혹자는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그 9.11 테러 버전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했어요. 좀 잔인할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글라이더를 타고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시민들을 갖다가 학살을 하고 죽이고 납치를 해가고 어떤 여성은 옷을 벗겨가지고 그 망신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으로 이스라엘 군이 또 공격을 해서 가자 지고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 또 몇백 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이런 일이 아주 갑자기 일어났죠. 갑자기.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식으로 이게 사건이 네. 벌어지니까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이유가 뭐냐 네. 이제 이런 것들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근본적인 문제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자체의 문제겠죠. 그게 수십 년 동안 되어온 거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봤을 때는 오늘 아침에 르몽드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지목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빈살만이 통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국교 수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국교 수립을 갖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성공하게 되면은 중동 지방에 굉장히 중요한 평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이든은 내년 재선에 이제 굉장히 좋은 카드로 나는 외교적으로 성과를 냈다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앞두고 갑자기 지금 터져 나온 거죠. 지금 사실은 그게 꽤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협상이 좋았던 것 같은 게 백악관 안보보좌관인데 이 애틀랜틱 매거진의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가 요번에 공격에 8년 전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뭐 옛날 몇십 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지금 중동이 평화롭지 않냐. 역시 그러면 그 뒤에 얘기는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하니까 이렇게 평화가 오지 않냐고 굉장히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뒤에 지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교섭이 좀 잘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 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7, 8일 뒤에는 그냥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네.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평화 협정을 맺는다고 하면은 뭐 그거 자체로 그 괜찮은 거 아닐까. 근데 왜 거기에 회방을 놓으려고 했는지 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봐야 될 게 지금도 보면은 용어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보통 하마스 전쟁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그 웨스트뱅크라고 있어요. 웨스트뱅크 가면 있잖아요. 요르단강. 영어는 조단이라는데 그 요르단 강의 서안 서쪽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땅덩어리가 크죠. 거기를 중심으로 자치 정부가 하나 있어요. 마무드 아바스 8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아바스가 통치하는 자치 정부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라고 하는데 거기는 조금 더 평화롭고 좀 타협적인 것도 하는 그런 곳이고 그거 말고 이쪽에 가자 지역이 있어요. 가자 지구는 이제 이 하마스 같은 그 강경 무장 세력이 지배를 하죠. 근데 거기가 이스라엘하고 아랍 지역 전체가 평화 기록하게 되면은 역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역량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일종의 약간 자살 공격에 가까운 그렇죠. 어떤 작전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걸 막으려고 했을까? 이게 되게 큰 궁금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좀 화면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화면이 아니고 상대방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화면들이거든요. 보면은 특히 민간인들 갖다가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쩔 수 없이 전면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침공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판을 키우게 되는, 판이 커지고 나게 되면은 전 아랍이 단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싸움을 전 아랍과 이스라엘 싸움으로 확대시키려는 그런 유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평화 그 프로세스들이 다들 멈출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 간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 갖다 막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굉장히 분노를 돋구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 의심하는 거는 요번에 미사일 로켓이죠. 좀 싸구려 로켓인데 싸구려 로켓을 갖다 2,500발 내지 5,000발을 쐈다는데 그게 한 발에 한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할 때는 싼 것 같아요. 보도에 보면은 뭐 북한산도 들어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하마스 같은 작은 조직이 그걸 갖다가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나오는 거는 좀 레바논에 가면 이제 하마스랑 가까운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는 레바논에 하면 헤즈볼라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헤즈볼라는 뒤에는 이제 이란이 있고.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지금까지 그 이쪽에 무기를 갖다가 쌓아서 이렇게 축적하는데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의심하는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의 막후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 유엔 이란 대사는 우리가 개입한 거 아니다라고 선을 이렇게 그었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은 진짜 도와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도와줬더라도 아마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줬을 것 같고, 그리고 이란 입장은 여기 안에 직접 개입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란 개입 여부도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나오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란이 그렇게 깊이 연관이 됐을 가능성은 또 높지 않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20년 1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도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UAE나 바레인이나 이런 일련의 그동안에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끊고 있었던 나라들이 관계를 맺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 아랍 사람들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 넓게 보면 같은 뭐 그런 피부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그게. 그렇죠.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뭐 단군 협정이라고 하겠죠. 뭐 단군 자손. 단군으로서 남한이랑 북한이랑 뭐 같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게. 근데 그때는 하마스가 그렇게 무슨 막 대규모로 이걸 하질 않았는데 근데 요번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걸 하게 나서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랑 사우디의 그렇지. 역사상 첫 그 국교 정상화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우디 자체의 무게가 보통 다르잖아요. 사우디가 뭐 작년에 UAE랑 국교 수립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국교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우디는 메카를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장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사우디고, 그리고 사우디는 보통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거는 베네수엘라지만 석유를 직접 진짜 뭐 채굴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제일 많은 데가 사우디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돈도 많은 데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아랍 전체의 중심 역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아랍인들 전체에 일단 뭐 큰형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만드는 게 사우디의 라이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인데 이란은 그 아랍 쪽이 아닙니다. 종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종교적 시아파 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순위 계통이고 이란은 시아파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라든지 종족 자체가 일단 다른 종족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은 크게 두 개 정도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란 쪽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 쪽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사우디가 어떻게 행보를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아랍의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죠. 큰 형님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우디. 사실 사우디가 이제 이스라엘이랑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됐을 때 이제 되게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걸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NBS라고 불리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죠. 제가 사우디에 대해서 조금 미리 설명드리면 이 빈 살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사우디 출장을 옛날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이라든 왕세자를 뵌 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뭔가면 사우디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왕국이 아니다 보니까 형제 상속을 해요. 형제들 수십 명의 형제가 이어갔다 보니까 왕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왕세제죠. 동생이니까. 왕세제가 물려받으면 나이가 86세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빈 살만의 아버지가 살만이거든요. 그럼 살만 국왕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 동생은 아마 그대로 동생한테 넘겨줬다면은 90몇 살이 될 가능성이 많다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형제 상속하다가 결국은 태종이 잡고 나서부터 이제 부자 상속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제대로 된 다이내스티, 디너스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가 할 건가 하려면은 태종처럼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사람, 여러 사람 목도 날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빈살만이었던 거죠. 빈살만은 바로 그 일종의 왕정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그 라이벌이 될 만한 후보가 될 만한 수많은 왕세자 후보들을 다 날려가면서 결국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게 굳혀지고 나면은 빈살만이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일종의 정상적인 형태의 다이너스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시작은 워낙 중동전의 지금 가장 큰 이슈인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앞으로 크게 봤을 때 중동의 전반적인 판세나 이런 걸 좌우하게 될 거는 결국은 사우디고 현재 사우디를 움직이고 만들고 있는 인물이 이 되게 젊은 30 후반 정도 된 이 젊은 이제 군주가 앞으로 이제 그렇죠. 중동 전세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이 움직이면 또 이제 전 세계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특히 이 빈살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마스 요번에 전쟁 난 것도 결국 빈살만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거죠. 예, 그걸 이해하고 나야지 왜 중동에서 앞으로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빈살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동에서 많은 사태들이 벌어질 텐데 그 사태의 중심에 서는 거는 빈살만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빈살만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나 이런 거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사우디라는 나라는 석유를 안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냥 석유 위에 올라타고 있는 나라인데 이 자본주의라든지 세계 국제 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석유가 없으면 돌지를 않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그 사우디 집안 그 집안하고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둘이 손을 잡는 그래서 협정 맺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의 왕으로 만들어주고 당신 집안이 통치하게 해주겠다. 당신들은 우리한테 석유를 갖다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그 안보라든지 침략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게 약속을 가지고 사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자본주의는 미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끌고 왔던 거거든요. 지금 빈살만은 미국이 이끄는 대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야심가인 거죠. 이 빈살만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니에요. 결국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 야심가가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미국에 있겠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일극 체제가 사라지고 나서 다극 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사우디는 중국에 붙어가지고 뭐 중국의 한극에 붙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한극에 붙는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하나의 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가진 거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다극 중에서 한극이 되려면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군사력이라든지 문화, 적인 힘, 모든 힘 다 가져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뭔가면은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빈살만 왕의 행보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받을 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사실 핵 말씀하셨는데 핵 문제가 또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 국교 정상화의 되게 중요한 파트였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외교도 있고 경제도 있는데 지금 경제는 사실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외교적 업적을 자기 내지 않게 중재를 해서 말이죠. 자기 성과를 냈다는 걸 하고 싶을 텐데 그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이번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게 좀 뒤틀어질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이 지금 그 마음이 급한 거거든요. 내년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성과를 내야 되겠고 근데 빈살만은 급하지가 않아요. 빈살만은 오히려 트럼프랑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쉬운 점은 바이든이라면은 바이든이 이제 선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보 문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동맹 정도 레벨을 갖다가 훨씬 더 올려가지고 네가 안보 문제 걱정 안 하게 내가 많은 걸 도와주겠다 해서 한 단계 높은 안보 동맹 관계랄까 안보 협정을 맺어주겠다는 거거든요. 플러스해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핵 농축하는 거. 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농축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핵 농축을 갖다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핵 무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핵 농축하는 시설이라든지 핵 농축하는 기술을 갖다가 넘겨주겠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죠. 그 빈살만은 그것까지 넘겨준다면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스라엘이랑 사우디랑 이제 국교 정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주는 일단 일종의 떡밥이겠죠. 그쵸, 네, 외교적 떡밥이 중요한 그 두 개 파트를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이제 핵 농축에 대한 그 민간 물론 아직은 민간이죠. 처음엔 항상 다 민간이라는 이름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요. 예. 네, 민간 그 핵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거랑 그 다른 하나가 이제 안보 공약을 더 강화시켜 주겠다는 그렇죠. 거였는데 예. 불투명해지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왔던 관측 중에 하나는 거의 그 한미 동맹 수준의 그런 군사 동맹을 미국에서 이제 사우디랑 맺겠다 이런 제안을 얘기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발을 좀 빼고 싶은 게 사실 중동 지역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동아시아보다 중요했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이제 중국도 커지고 나니까 무게 중심이 이른바 피봇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봇으로 해서 동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산업이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세계 자본주의는 미국의 안보의 힘 그리고 사우디의 석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지탱되어 온 거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는 언제까지 석유겠냐 이거죠. 앞으로 이제 석유 시대는 끝나가는 거고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돌아가고 나면은 뭐 거기가 산업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가 관광지로 뭐 사막 가보면 관광할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로 지금 중요한 데도 아니고 뭐 별거 없는 데거든요. 사실은 지금 중동 지방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건 결국은 다 모든 거는 다 석유거든요. 석유로 만들어지는 오일 마니 같은 거로 지금 하는 건 버티는 건데 그런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바라보면 아직까지 중동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한 50년, 100년이라는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동은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사라지기 시작할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미국식 표현으로는 커미트먼트잖아요. 그 안보 공약을 세게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에 했던 UAE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우디도 그렇고, 조금 섭섭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 보면은, 말로는 안보 공약 우리가 더 책임져 줄게 했는데, 지난번에 그 뭐 예멘이나 이런 데서 드론이 날라가지고 그 석유 시설을 파괴했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좀 도와주고 그렇다면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갖다가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되는지 하는데 계속 번번이 당하고 나서도 보면은 사후 조치도 미국이 영 떨떠름하고 말이죠. 그래서 UAE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가 미국만 믿고 있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탈미국화 뭐 이런 것들을 외교적 행보를 갖다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손을 뻗치니까 중국하고 또 가까워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지금 중동 정세가 옛날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는 지도자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뭐 특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를테면 뭐 미국의 경우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시절에는 트럼프 개인의 어떤 그렇죠. 성향을 보고서 아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어 보기도 하고, 사우디만큼 사실은 지도자 개인의 성향을 놓고서 이 나라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분석하기가 좀 쉬운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우디는 이제 전제 지금 왕정이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한번 이 빈살만이라는 인물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빈살만이 한번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인터넷에서는 화제가 됐던 거는 뭐 돈이 엄청 많다. 뭐 이게 그거랑 그 국제 석상이나 이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는 항상 또 그 특유의 그 눈웃음이 있어요. 뭔가 인상도 되게 서글서글, 그렇죠. 키도 엄청 크고 막 이러는데 나름 한국에서는 그때 빈살만을 바라보던 이미지가 아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저도 사실은 킹 파드 국왕하고 그다음에 압둘라 왕세자를 만났는데 무서웠어요 진짜. 일단 너무 무겁고 표정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보좌관들도 완전히 벌벌 떨어요. 통역을 해주는 사람도 목소리가 떨려서 나올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관을 모시고 갔었던 그 행사였는데 그 예방을 신청을 해놨는데 예방 신청해놓으면은 그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언제라고 다 확답을 안 해줘요. 확답을 안 해주고 여기 그 영빈궁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무작정 기다리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 오더니 지금 당장 내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관하고 우리 다 일행들 데리고 내려갔더니만 거기 리무진 같은 차들이 쫙 대결돼 있고 앞에는 무슨 장갑차 같은 거나 있고 그래서 우리 빨리 타래요.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탔더니만 쏜살같이 시속 100km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딘 궁전으로 들어가던데 그러나서 만났죠. 그리고 보고 나서 아 무섭다. 진짜 그 사우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이 왕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우리 지금 그 빈살만 왕세자 보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측근들하고 있을 때는 DJ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별명이 그 NBS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DJ NBS라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약간 연출된 거겠죠. 예, 연출이 된 그렇죠. 측면이 있고 네. 빈살만의 이제 그런 어릴 적 이야기, 뒷이야기라든지 또 왕궁에서의 그 숨겨진 면모에 대한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사실 또 이미지가 되게 달라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에피소드 하나는 그 빈살만이 이제 자기 그 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어머니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는 하는데 행방이 거의 불명이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갇혀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네. 이 젊을 적에 어머니랑 싸우다가 빈살만이 화가 난 나머지 자동 소총을 들고 아이고. 그 천장에다가 난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격이 아주 급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다뤘던 그 특집 기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 장관을 뭔가 뭐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했는지 아니면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게 밉보였나 봐요. 화장실에 10시간 동안 가둔 적도 있었대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장관이 10시간 동안 화장실에 갇혀있어야 되는지 뭐 전 짐작은 안 가는데 상상하기에도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모셔야 된다 이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일단은 나름 되게 개혁적으로 그럼요. 네, 네. 이미지 뭐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여성들 지금 이제는 차 운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사우디에서는 여자가 운전을 하는 게 아예 불법이었거든요. 그 채찍으로 맞아요. 네. 네. 그래도 한국 여기 외교관들 여성들한테 맨날 가면 이제 부인들 같이 가잖아요. 맨날 얘기해 주는 게 나갈 때 온몸 다 가리고 나가라고. 뭐 머리카락 나오면은 이제 채찍을 맞으니까. 네. 그 정도로 무서운 나라였어요. 또 그런 걸 전담하는 그렇죠. 종교 경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교 경찰이 있죠. 이제는 그 사우디에서 이제 여성 복장이나 특히 그렇죠. 저기 사우디 사람이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자유로워졌고 일각에서는 또 비판적으로 보는 그렇죠. 시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되게 빡빡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좀 일소한 건 사실이거든요. 본인도 이제 이제 석유가 이제 석유 시대는 이제 접목고 있다. 네. 이제 이거를 본인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그 이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노력들을 네.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개혁 군주라고 인정을 해줄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또 워낙 그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게 되게 가차없고 그렇죠. 정적을 제거하고 네. 무섭게 제거. 무슨 호텔이었지? 그 유명한 리츠칼튼 네. 호텔 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잡아놓은 거죠 여기다가 다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한참 좋았을 때 이 네. 다른 이 그렇죠. 왕자들이 이런 걸 다 초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렇죠. 뭐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는데 우리 뭐 하겠느냐 이런. 네. 근데 그러더지 이제 이 왕족들을 다 그 리츠칼튼 호텔에다가 다 이제 몰아넣는데 들어오면서 이 왕족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방에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있어? 보통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면은 간단한 포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식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포크 같은 거 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철개통이 다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거는 다 저기 제거가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 이제 거기에 감금당해서 그렇죠. 한 명씩 이제 끌려가서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러겠죠. 거기다가 그런 왕족들도 왕족들 한 사람도 흥신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왕족을. 네. 그래서 그 리츠칼튼 사건으로 이제 싹 다 이제 그게 옛날 태종이 했던 거죠. 태종이 그렇죠. 한 가문만 이제 이게 부자상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다 제거하는 거죠. 싹 털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잔혹한 사람이란 말이죠. 일단은 지금은 되게 그 약간 나름 온화한 개혁군주 그런 느낌을 하고 있지만은 언제 이제 갑자기 딱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은 잔혹하게도 사람들 탄압. 뭐 알렉산더를 꿈꾸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정적 같은 사람들 무슨 언론인 있는 사람들도 막 살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이 자말 카슈크지가 사촌인가 그래요.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사우디 이제 출신의 언론인이고 그런 사우디 왕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던 좀 서구적인 생각을 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아예 그런 고정 칼럼니스트로 계속 이제 중동 쓴 사람이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기고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빈살만이나 이런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터키에 있는 그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 이제 약혼자랑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이제 뭐 신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필요한 서류를 뭐 떼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영사관을 간 거죠. 다 알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근데 영사관을 갔더니 이제
그 사우디에서 온 그 암살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 그래서 실종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직접 뭐라고 했냐면은 국제사회의 파리아로 만들겠다고. 파리아로 그러니까 이 파리아라고 하면은 원래는 좀 그 불가촉 그렇죠. 그 천민 같은 천민이죠.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계속 지금 잘 구슬려서 그렇죠. 뭐 저기 요즘 오히려 바이든이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네. 빈살만이 바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잔혹한 사람이라서 사실은 과연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사우디 이끌어 나갈 때 사우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되게 잘 발달된 현대 국가로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네옴시티를 볼 때만 느끼는 게 저게 과연 가능할까? 도시가 너무 길잖아요, 이게. 도시가 보통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리고 도심이라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모든 도심이 일렬로 쭉 서 있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경복수로 전체가 도심이 있는 건데 말하자면 과연 가능할 건가? 저건 너무 환상적인데. 네옴시티 이런 저 구상도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유리로 그러니까. 무슨 커다란 유리 조각이 미래 도시잖아요. 네, 이렇게 길게 뻗어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좀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이코노미스트 자매지인 그 1843 매거진에서 네, 그렇죠. 이제 그 빈살만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면서 이제 기자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네옴시티를 가봐요. 건설 현장을 토대 닦는 공사랑 뭐랑 되고 있는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제대로 돼가고 있나요, 이게? 그렇지가 않죠.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지금 청사진은 아름다운데. 네. 이 시점에 한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턱없이 지금 모자란 상태예요. 기획하라고 공사하고 이러면은 이제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자가 그런 엔지니어나 뭐 새로 이제 고용된 주로 다 서구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술집에 갔더라고요. 네.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는데 내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얘기하니까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아니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온 거죠. 아니 또 사우디에서 하니까 돈 오죽 주겠어요. 그러니까 고용 계약 유지될 때까지만 계속 하고 난 돈 받고 나는 뭐 되든 말든 네. 끝나면 간다. 어쨌든 돈은 많이 주니까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계획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질 정도로 거창하고 이상하잖아요. 과연 뭐 삼성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이 네옴시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냥 고생만 하다가 오히려 저 막판에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문제도 이제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기공시갈 날짜가 다가오는데 안 돼 있고 그렇죠. 이럴 가능성도 그렇죠. 크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빈살만이 세계 정세에서도 줄타기를 되게 잘하면서 해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과연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나름대로 그 많은 기사들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나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천 같은 존재잖아요, 아랍에서. 그리고 메카를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근데 그 사우디 보면은 지금까지는 석유로 버텼지만 석유를 버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돼가지고 진짜 가난한 나라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퍼주기를 못하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중동 국가들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뭐 UAE나 이런 데들도 거의 뭐 세금이란 게 별로 거의 없고 그렇죠. 거의 뭐 모든 걸 다 그냥 국가 복지로 다 해주는 네, 거죠. 해주다시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랍 쪽의 남성들의 경우는 그 전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그 직들 이런 걸 그냥 거의 국민이면 다 공무원 자리 주는 거잖아요. 네, 그냥 뿌려주다시피 해줬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 안 해도 되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돈은 꽤 월급 한 500만 원 주고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아랍 국가에서 이런 것들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그 아랍 남성들의 불만들도 꽤 크다고 하고. 그렇죠. 저희가 파도가 소개했던 글들 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거, 걸프만에 있는 사우디라든지 UAE 같은 이런 나라들이 뭔가를 하나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자, 석유 시대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끝난다. 쉽게 말하면 10년, 20년 뒤면 이제 석유 안 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지막 남은 매장량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많이 퍼가지고 현금을 좀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모아놔야지 그 현금 가지고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이제는 드디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유가가 오르는 게 참 이 빈살만과 UAE의 지도자들의 탈석유, 뭐 이런 거에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전 세계 산유국의 그 생산량에서 사우디가 1위고 2위가 러시아거든요. 그렇죠, 러시아죠. 네, 러시아는 지금 계속 전쟁 자금을 계속 마련해야 되니까 비싸게 팔고 네, 싶고 비싸야지 되고 사우디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경제 전환 위해서 네. 계속 지금 최대한 많이 돈 모아야 돼요, 지금. 돈을 땡겨놔야 되니까. 땡겨놔야 그래서 돼요.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렇죠. 사우디가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가격 설정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인도라든지 중국으로 외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가거든요. 어차피 미국이라는 그 서방이라는 나라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재생에너지, 뭐 친재생에너지로 이전해 가니까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가 결국은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은 최대 고객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잘 챙기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을 갖다 땡겨봐야 되는데 땡겨오려면은 지금 가장 석유를 많이 쓰는 중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런 측면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했는데 하마스 전쟁이라는 것도 하마스만 보면은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런 것들 이해하는데도 결국은 사우디라고 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나라, 이 아랍 쪽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와중에서 경제적으로도 변화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교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외교적인 변화에서 가장 큰 게 하나가 지금 프로젝트가 바로 이스라엘하고 국교 수립을 하면서 중동 지역을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 평화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마스가. 그렇죠. 예. 뭐 그런 점에서 사우디 문제를 잘 보셔야 되고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면은 팔레스타인 사태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건 하마스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내에 주류가 되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이 아바스 수반이 이끌고 있는 자치기구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내부에서 그 강경파인 하마스가 강경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변수를 갖다 몇 개를 보시고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와의 국교 수립을 막는 게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면은 일단은 막는 거에 성공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완전히 캔슬되지는 않지만 이게 언제까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구는 좀 더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는 그렇죠. 게 있고 예. 그리고 중동 지역, 아랍 지역 이쪽들은 자연스럽게 또 팔레스타인 편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또 그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시위가 되게 크게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집회가 좀 벌어지긴 했고요. 아무리 저 전제군주인 빈살만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랑 국교 수립을 갖다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영원히 안 될까요? 근데 빈살만은 원래 계획 자체가 일단 중동을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문제 해결하고 원래 계획이 있었고 그게 동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계속 아까 말한 그 떡밥이라고 했지만은 뭐 두 가지 주는 게 있잖아요. 그 반대급부가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계속 주겠다 그러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종 목표는 핵무장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핵에 관련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라든지 시설들을 준다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좀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다만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이제 연기되고 나면은 내년 2024년 되고 나면은 이제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대선 국면 들어가면은 빈살만 머리에서는 머릿속에 바이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트럼프인데 트럼프로 쪽에 이야기 잘 되잖아요, 원래.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많이 브레이크 잡힐 것 같아요. 이게 그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그 돌파구 마련이 한 연내 그러니까 2024년 한 초반까지도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이제 대선 아마 후로나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수립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유가도 계속 아마 지금 형태로 일단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유가 문제가 왜 또 그 중요하냐면은 그 중간 선거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일부러 또 사우디가 가격을 올려버렸죠. 바이든 정부를 골탕 먹이려고 고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바이든 정부는 계속 그거 유가 좀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는 그 자말 카슈크지 살해한 것 때문에 이제 국제 왕따를 만들겠다고 막 그 사우디에 대해서 그렇게 이를 갈았던 바이든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빈살만 만났었고 주목 인사도 하고 어색한 그 주목 인사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가를 안 낮춰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엄청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섭섭했죠. 체면을 구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저희 같은 서민들도 계속 피해를 내년까지는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네. 사실 지금 중동 지역 갑자기 터져버린 네. 최대 현안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으로 봐서는 충분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저변에 더 큰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두드러지는 어떤 변수는 이제 사우디거든요. 사우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우디에 이제 또 지금 젊은 그 군주인 무하마드 빈 살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으로 그렇죠.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파도.kr입니다. 파도 co.kr 아니고요. 파도.kr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